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을 함께하는 뉴스토스트.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시작된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과 엔터사들이 올해 1분기에 아쉬운 실적을 낸 배경, 그리고 요즘 2030들이 생각하는 결혼식 비용까지 이 세 가지 뉴스 토픽으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2025년 최저임금이에요.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마련됐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7월 말까지 논의가 이어지다가 8월 초에 2025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의는 매년 열리는데 매년 열릴 때마다 엄청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심상치가 않다고 해요. 평소보다 좀 늦게 위원회가 꾸려져서 더 짧게, 더 치열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먼저 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가 연봉제로 지금 적용받는 직장인분들에게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무직이나 뭐 보통 직장인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230만 명 정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직장인 연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업급여, 뭐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각종 이제 뭐 조금 월급 외에 나오는 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최저임금이랑 연동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최저임금하고 연동된 법률이 16가지가 되고요. 복지제도는 31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도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안 계실 거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다가 이거는 제가 뭐 16가지다, 31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직접적인 얘기고,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더라도 국가하고 조금이라도 얽혀서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거는 좀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금전적으로. 그럴 때는 무조건 최저임금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오래 안정적으로 다니려는, 정식 취직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쨌든 내 월급도 결국에는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고, 이제 취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아래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요 단단한 좀 받침망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 2024년도 최저임금은 지금 9,860원이에요. 내년에 1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죠? 사실상 네네. 크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상당히 관건일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아, 사실 너무 관건이어서 사실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난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임금 9,860원에서 1.4%, 그러니까 한 140원 오르면 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적게 오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 이하로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오를 거라서, 오히려 이제 안 오르면은 이거 가지고 또 후에 이슈가 될 것 같은. 아, 저는 요즘 네, 금리 얘기 나오면서 막 네. 동결이란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네네. 뭔가 생각해보니까 최저임금도 뭔가 동결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인하 요즘 인상이라는 얘기를 좀 자주 못 음, 들어서 음,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동결됐던 적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뭐 항상 올려왔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좀 2000년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된 게 딱 2000년이어가지고 그 2000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2000년 이후에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머니레터에서도 좀 시리즈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2000년에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고 사실 제도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전체 사업장에 적용된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4% 오르면 1만 원 된다고 했는데 네. 1.4% 수준의 인상률을 보인 적은 없다. 항상 그보다 높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인상률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던 해에 16.4% 와. 인상률이고요. 이때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공약을 좀 얘기를 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된 정부는
1만 원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올려야겠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했던 필요가 있었고요. 근데 또 최저 인상률을 보였던 것도 바로 이 정부, 바로 전 정부예요.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도 1.5%는 올렸는데 지금 1.4% 올리면은 이제 10,0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안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는 게 이게 이슈가 아니라 놀랄 일이 아니라 안 넘는 게 오히려 놀랄 일이 되겠다. 네, 그런 네, 말씀이죠. 네. 최저임금 논의가 좀 시작되면 얼마가 될 거다 얘기도 나오지만 어느 쪽으로 좀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올해 분위기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만 원 이거 당연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거보다도 지금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를 보면은 치열할 것이다, 격렬할 것이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항상 치열하고 항상 격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간 관용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행간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원래 4월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5월로 한 달 가까이 밀렸어요. 논의할 시간은 좀 적은데,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이슈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냐, 여기에 더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고, 이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그 위원회 구성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가 매년 이맘때 나오기 때문에 뭐 4월, 5월 정도에 나오나 보다 했는데 5월에 구성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뉴스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작년, 지난해, 작년, 재작년 뉴스를 봤을 때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지금 뭐 갈등이 뜨겁다, 뭐 파행이다 등등으로 얘기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논의를 거듭해서 겨우겨우 8월에 이제 결정할 때 그 안을 올려놔요. 그렇죠. 네, 네. 생각보다 정말 느낌적으로만 뜨거운 이슈다, 갈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진짜 뜨겁습니다. 첨예하게 맞습니다. 갈등을 빚는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업종별 차등제예요.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이제 쿠팡 알바를 하든 공장에 가든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시간당 9,860원. 그런데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되면 내가 어떤 돌봄 산업에 종사하거나 뭐 IT 산업에 종사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이 업종별로 다른 임금을 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시간당 3,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업종에서 일하면 시간당 3,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업종에서 일하면 시간당 15,000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사실 최저임금을 그렇게 차등해서 적용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최저임금제가 1988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딱 적용이 됐고요.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선례가 이렇게 없던 일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뭐 찬성 반대 이거를 떠나서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조금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되는 업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네. 남들보다 적게 받는 건데 그 업종 종사자들이 이제 박수 치면서 받아들일 일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반발을 좀 하실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차등 적용을 시행하는 국가는 되게 드물고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이나 호주 정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는 차등 적용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지금 9,860원보다 조금 낮춰서 받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좀 하게 기본적으로 되는데. 최저라는 예.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쵸. 근데 이 차등 적용을 하는 국가에서 그 최저임금 국가 단위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받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높게 차등 적용을.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최저임금 디폴트 값보다 높게 높습니다. 설정한다. 네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특정 업종을 적게 받겠지,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차등 적용 얘기가 나오면 뭐 낮추는 이야기만 해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지난 3월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최저 시급을 낮춰서 적용을 해야 우리가 좀 그 논란이 좀 해소가 되겠다. 돌봄에 관한 얘기가 좀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갈등이 안 그래도 원래 치열하고 원래 격렬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이제 조금 격렬할 거라고 얘기했던 리얼 것도 뜨거운 감자. 네네. 바로 이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요 노동조합 쪽 이제 대표하는 위원들이 이 돌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대표로 나와 계세요. 어, 당사자가 아,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대표로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에서 돌봄업종은 최저시급을 좀 낮게 하는 차등화를 주자라는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이 맥락이 1번으로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 네네. 위원회에 참여하는 어떤 집단의 대표로서 지금 민주노총 음. 그리고 뭐 한국노총 이런 쪽에서 돌봄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데려왔다라는 네네네. 뜻이죠. 자, 여기 맥락에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누가 나의 최저임금을 정하는가요? 아, 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왔냐? 아. 이게 항상 맞아요. 궁금했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13대 위원회고요. 총 27명이 앉아서 이제 합의를 보는데 그 어떻게 구성이 꽤 되냐면 많네요. 맞습니다. 정부 측 공익위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9명과 노동자 측인 근로자위원 9명, 그리고 이게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이 모여 앉아서 합의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얼마 합시다. 그럽시다. 아, 이거 조금 높아요. 조금 높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좋게 끝난 적은 없고요. 항상 이제 누가 박차고 나가서 파행, 누가 항의하는 의미로 출석을 안 함. 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정해져야 되는 최종 액수가요. 사실 언제나 뭐 7월까지 밀리고 뭐 8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공익위원이 아유 그냥 이걸로 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장관은 발표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이런 역사가 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 이번에 한 달 가까이 위원회 구성이 밀린 이유도 이제 공익위원 관련해가지고 임기가 지난 기수 공익위원 임기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만료가 돼버리는 바람에 새롭게 위촉을 한다고 좀 한 달 밀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측 공익위원이 사실상 이 논의 테이블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결론을 내린다라는 네네. 말씀이죠. 한 번도 네. 끝까지 파행으로 간 적은 없는 건가요? 끝까지 파행으로 간 적은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에 최저임금 결정이 안 되니까 음, 끝까지 파행으로 간 적은 없고요. 어떻게든 이제 이걸로 한다. 네. 사실상 이렇게 한쪽에서 공익위원회에서 네. 한쪽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 학습을 통해서 양 극단의 어쨌든 이해관계가 좀 이제 충돌하는 그 두 네. 집단은 극단의 어떤 주장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은 될 거니까 이제 나는 이거를 믿고 더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 그쵸, 같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럼 너무 좀 흥미로운, 예. 그래서 이번 위원회는 뭔가 업계의 그 마동석, 마동석 이렇게 이러고 이제 등판한 느낌이 드는데, 안 그래도 끝장 토론으로 가서 한 7월쯤 되면은 이제 진짜 막 더 이상 이제 뭐 미루면 안 되고 이제 진짜 결정할 때다. 이런 최저임금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데, 안 그래도 끝장 토론으로 가버리던 이제 쉽지 않은 협상 전에 이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들이 만만치 않은 상태인데다가 이런 상태에서 뭐 최저임금 1만 원 넘길지 저는 이거 이제 안 되면은 문제겠다 음, 생각했는데 음, 음. 이런 구성이면은 좀 치열하게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경영계측 위원이나 공익위원들도 약간 좀 성향이 강한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음, 해서 음.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진짜 마동석 등판 그쵸, 느낌이다. 그쵸. 그래서 네. 당연히 넘기겠지 하는 1만 원이 정말 그렇게 당연하게 될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고 또 업종별 차등제 요것도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이 두 가지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논의가 이뤄지겠다 이렇게 음,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해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이제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사실 이제 이게 최저임금이 이슈로 올라올 때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다, 아니다, 내리면 좋다, 이제 뭐 이 얘기가 뜨겁게 좀 이제 불타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100년 이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실증 연구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연구를 할 때마다 뭐 지역, 시기, 연구 방법론, 연구 데이터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요. 좋다, 나쁘다, 좋았다더라, 나빴다더라. 이런 조건 하면 조금 좋다더라. 저런 조건 하면 많이 나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딱 하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연구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해보면 됩니다. 음,
아, 이렇게 인상을 실전에서, 네, 그쵸. 사회 인상을, 네, 그쵸. 네, 하나밖에 저는 없죠. 이럴 때 항상 왜 이렇게 사람 손맛 너무 타는 것 같은 일이 요즘 항상 AI 무대 같은 음. 느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음. 아, 최저임금 논의에도 AI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AI가 아, 삐르르륵 하고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원입니다. 음, 이런 음, 식으로 음. 정해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 딥러닝에 100년 동안 딥러닝에 100년에 우리 데이터를 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가요? 비슷한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뭐 AI까지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맨날 싸워서 음. 어차피 공익위원회 결정을 할 거면 그냥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열지 않아도 되는 계산식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올리자. 음.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이제 맨날 나오더라고요. 뭐 AI 얘기는 뭐 언젠가 음, 그럴 수 음, 있죠. 음, 그리고 뭐 계산식 얘기도 이미 음, 나왔으니까 사실 실제로 경영계나 그리고 이제 노동계나 음. 또 공익위원들이 정할 때도 어느 정도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네, 거기까지는 좀 딥해지니까 잠깐 빠져보면은 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 뭐 많이 음, 인상됐다고 음, 봤을 때 어떤 희망편 음. 에피소드가 있고 또 절망편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 네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사실 이제 딥하지 않게 얘기를 해보자면 똑같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도 뭐 이거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가진 않죠. 음, 하지만 경영계 측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 최저임금비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 이러고 노동계 측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제라는 거는 사정이 어려운 근로자들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이긴 하죠.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좀 기업들이 어려워지거나 목적 달성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사실 좀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되게 이상적인 희망적 시나리오가 있고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되게 절망적인 이제 절망편 약간 시나리오. 절망편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인상했다고 이제 가정을 가정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많이가 얼마인지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약간 정해보시고요. 제가 희망편을 줄줄 읊어볼게요. 이제 희망편.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여윳돈이 다 생겼어요. 근데 평소에 못 쓰던 분야에 돈을 막 써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면 약간 정신건강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뭐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졌어요. 시장도 유효수요,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쓸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유효수요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그 유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던 시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경제가 막 활성화가 음. 돼요. 그래서 국가는 사회복지 비용은 덜 나가요. 근데 너무 시장은 아름다워요. 막 커요. 음. 세금으로 생활보조해줘야 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재정을 덜 씁니다. 그래서 막 생활비가 생겨가지고 저출산 지표도 막 엄청 개선이 돼요. 그리고 수도권에 뭐 올라오지 않아도 뭐 지역에 있어도 이제 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니까 막 지역균형 발전도 막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 희망편이에요. 아, 약간 올려야겠는데요? 저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될 리는 음. 없기는 하죠. 이제 이렇게까지 나쁘게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절망편. 일단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경영 사정이 굉장히 간당간당하던 영세 사업자들이 막 망해요. 그리고 아니면 무인 점포로 막 돌아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밑을 받치는 데가 좀 무너지니까 규모가 좀 있고 재정 여력이 되는 다른 이제 중견기업 이상도 신규 채용 문을 닫아버려요. 일자리가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가 망하는 것보다 양극화가 되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채용 문을 닫으니까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일거리는 되게 늘어나니까 힘은 들겠죠. 이제 1인분 하던 거 2.5인분 하게 되면서 월급은 한 1.5배 정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아도 일거리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리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되게 심해지고요. 그래서 산업재해도 막 심해지고요. 그리고 경기가 어쨌든 좀 활발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도시 외 지역에서는 영세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게 이제 동네 그 시장에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저출산은 더더더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 절망편이에요. 살짝 어떻게 보면은 좀 라는 생각도 들고, 예, 뭐 네. 주어는 빼고,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진실은 아마 네. 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아, 그쵸. 어떻게 둘 중 하나가 되겠어요. 저 이렇게 희망편하고 절망편까지 말씀 주셨고, 어쨌든 내년도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막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될 텐데요. 결국 또 뭐 싸우고 어쨌든 갈등이 벌어질 수 음, 있고 그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막 싸워서라도 잘 정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지향하는지를 한번 짚고 우리 좀 아름답게 아, 그래도 네, 네네네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좀 소득이 낮은 부문에서 이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약간 복지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복지 개념이 아니고 규제입니다. 규제, 시장 규제고요. 이제 일정 시간 사람이 근로를 하면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은 줘야 한다라고 기업과 시장에 좀 이제 압박을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딱 취업을 하면 월급이 당연히 해마다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좀 그런 기대값이 있고 너무 어려우면 동결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월급을 매년 깎는다. 이거는 상상해보지 못한 시나리오잖아요.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도 저는 조금 그렇죠. 너무 이제 안 좋은 그 일일 것 벌써 같은데 살 떨려요. 퇴근길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네네. 사실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9년에 정부에서 경제 안정화 시책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진짜로 임금이 막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컸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저임금 도입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지속이 됐고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바랬고 찬성을 했냐 하면 경영자의 82%가 최저임금 도입에 찬성을 해요. 지금은 좀 약간 상상이 안 그렇죠. 되죠. 이제 파이팅을 조금 예견하는 이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는 데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찬성 비율이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결국 1988년에 최저임금이 도입이 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개념을 정리를 더 하자면 원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면 이제 그 회사가 돈을 적게 주면요. 그 가격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려면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서는 돈을 좀 많이 줘야 하게 돼요. 근데 19세기, 20세기의 시장 경쟁에 이걸 맡겨놨더니 딱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적게 줄수록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일단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근도 하고 8살짜리도 일하고 아무리 열악해도 일하고 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이 규제를 도입을 했고 우리는 이제 임금이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깎이는 걸 겪으면서 이제 1988년에 도입이 됐고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쫙 이렇게 개념까지 다시 한번 갈무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분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최소한의 임금은 이 정도가 되어야 네, 한다라는 국가 차원의 규제다. 네, 이런 말씀으로 최저임금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를 짚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희님 혹시 음반, 네, 실물, 네. 음반 사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10년 이내? 20년 이내는 안 되고요. 아, 그쵸, 그쵸. 최근 네. 10년 이내는 아, 저도 요새 사실 누가 운반을 하긴 사죠. 네, 굉장히 네, 조심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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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디지털 음원 말고 음반, 음, 이 음반 매출이 요즘도 엔터사들의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음, 화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후반부에 이 음반 매출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요즘 아무도 안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엔터사의 실적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음반 매출. 그리고 이 음반 매출이 좀 아쉬워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1분기 실적을 좀 아쉽게 냈다는 뉴스. 이 소식에 대해서 정희님이 좀 자세히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실적부터 어땠길래 아쉽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나라에 4대 엔터테인먼트사가 있죠.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대보다 못했다. 아쉽다. 네네, 이런 평입니다. 어쨌든 이제 엔터 대장주가 하이브인데요. 이제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72.6% 줄었습니다. 이제 좀 지적이 된 게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이
활동이 공백이 있다. 그리고 신인 데뷔 관련 비용이 비싸졌다. 이렇게 이제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아티스트 공백하고 그 음반 판매량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활동을 안 하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음반이 덜 팔렸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SM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고요. 저희 JYP나 뭐 YG나 다 이제 똑같이 산업의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고 그쵸, 그쵸.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는 1분기 매출이 3,600억 원 정도인데 사실 작년에 하이브가 2조 원의 매출을 냈어요. 1년 동안 2조 원의 매출을 내서 2조 원 넘게 내서 와, 우리나라 엔터사 역사상 2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했는데 지금 한 3,600억 원 낸 거면 물론 이제 2, 3, 4분기 흐름을 봐야겠지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 못하네. 그쵸. 맞아요. 올해 좀 작년보다 어렵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티스트 활동 공백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일도 있고 그리고 뭐 잠깐 뭐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버추얼 아이돌은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쵸, 생각은 그쵸, 들기는 그쵸. 하더라고요. 본체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온다든지 네, 네.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맞아요. 아티스트 활동 공백이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일 같은 요 인간적인 일이 엔터사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더라. 맞아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딱 이 틀 안에 들어맞는다라고 하기에는 또 예술과 어떤 비즈니스 사이를 좀 줄을 타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래도 하이브는 5월 15일에 엔터사로는 최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빛나는 현재인데 좀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미래는 약간 이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교차하는 지점 같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이 빅4 엔터사에서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네. 저도 음반을 마지막으로 샀던 건 2010년 전, 그러니까 2PM. 전 마지막 팬이었던 시기가 2PM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핫했어요. 와일드바디 보고 막 이때 당시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CD를 샀던 게 저의 마지막 음반 구매 경험이고. 지금 약간 머릿속에서 이게 아, 그쵸. 막 지금 막 네네네네. 몸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음반은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손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음반 판매량이 줄어든 게 이슈예요. 그쵸? 네네, 실제로 맞아요. 음반 매출이 여전히 엔터사의 주요한 매출인 그 이유가 네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음반 판매량이라고 딱 하면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CD 플레이어를 본 적이 없는데 어. 음반 판매량이 노트북에도 CD 넣는 데가 없는데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사실 이제 요새는 컴퓨터 본체 이렇게 쓰는 분들도 되게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본체 살 때마다 약간 트렌드에 굉장히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CD 플레이어는 안 넣어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돈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던 우리 엔터사들 소프트 파워가 미래에도 이대로 괜찮을까 하면서 의심이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 음반 판매량이요, 글로벌 음반 판매량 지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얼마나 팔리는지가 시장 글로벌 전체 네네. 전체 음반 판매량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사면은 글로벌 음반 판매량도 좀 네. 증가되고 이런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약간 고라니 같은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라고 하면 되게 흔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누구나 그게 뭔지 아는. 근데 사실 고라니가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근데 그 고라니의 98%가 대한민국에 살아요. 고라니 보유국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라니 같은 음반 판매다, 고라니 같은 아, 음반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음반이 판매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음악을 사랑하고 어디에서나 이제 CD 플레이어에서 음반이 돌아가고 그러면 옛날 느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 팬덤 비즈니스가 이 판매량을 좀 거칠게 끌어올리는 면이 있습니다. 거칠게 끌어올린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 이것도 또 이제 딴 얘기를 조금 시작을 딴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게임을 좀 아시다시피 하잖아요. 모바일 게임도 좀 하고, PC 게임도 하는데, 아, 요새 너무 바빠서 안 해요. 진짜예요. 예, 안 하는데, 어쨌든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가차라는 게 있어요. 그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이제 아이템이 랜덤으로 지급이 되는데, 좋은 아이템도 지급이 되고, 나쁜 아이템도 지급이 됩니다. 그건 이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사면 제가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사면 1,000원 냈다고
뭐 새우깡이 2개 나왔다가 1개 나왔다가 이러면은 약간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게임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반을 약간 이렇게 쓰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음반 안에 뭐 포토카드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네, 연예인이 네, 사진을 네. 그려는 맞아요, 카드.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모으고 싶잖아요, 사실 팬덤은. 그러니까 음반을 막 사 모으면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하게 되고 어렸을 때 치토스에 들어있던 따조 모으던 기억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팬 사인회나 팬미팅 같은 행사를 좀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모권 그런 것들도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도 확률적으로 좀 그쵸. 예,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팬덤이랑 게임은 조금 다른데 너무 게임 논리로 좀 수익 구조로 돌아가는.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반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음반이라는 물건, 상품 음, 안에 그런 어떤 확률형 게임과 비슷한 요소가 있는 포토카드나 아니면 그 추첨권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그 음반 자체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얻기 위해 이 확률형 아이템과 비슷한 요소의 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요즘 막 버려지는 것도 많고 막 이만큼 음반들 포토카드만 쏙 빼간 음반들이 막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도파민을 너무 이제 막 뽑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뽑으면 이게 업의 본질하고는 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쵸, 그쵸, 안타깝습니다. 그쵸. 사실 저는 좀 이쯤에서 궁금해지긴 해요. 음. CD가 들어있는 건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건지.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이제 앨범 깡 하는 거, 포토깡이라고 하나? 세상에 거기 깡이 붙다니. 네네네. 이쯤에서는 정말 CD가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우려마저.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네, 증권사들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2분기부터는 뭐 어떤 소식이 있길래. 사실 이제 그 비관적인 리포트가 잘 안 나오는 우리나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로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2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그 감소 원인으로 지적이 된 게 결국에는 아티스트 공백인데, 그쵸. 2분기부터는 좀 여러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가 예정이 되어 음, 있으니까, 공연도 좀 활발하게 될 거고, 공연 수익도 나올 거고, 당연히 이제 공연 수익이 있으니까, 이거 응모할 수 있는 이제 뭐 그 포토 이런 랜덤 가차가 들어있는 이제 음반 판매량도 좀 회복이 될 거고 하니까 조금 지금 뭐 저점이다 매수해도 괜찮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좀 다소 행복 회로를 잘 돌린다라는 것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으셔야 네네, 합니다. 행간을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또 엔터업계에 이렇게 이제 실적 관련된 성적표 음,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핫한 주제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잖아요. 네. 이 기자회견 저 끝까지 다 봤거든요. 처음엔 어우, 하이라이트만 봤다가 네. 그전 맥락이 뭐야 하고 앞부분부터 봤다가 또 앞부분 일단 그냥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네. 그 유명한 기자회견이 4월 25일에 있었는데 벌써 그러면 한 3주 가까이? 3주? 네. 그쵸. 그 이후에 넘게? 타임라인만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이제 바로 이틀 후인 27일에 뉴진스의 버블검 뮤비가 공개돼서 반응이 좀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해맑게, 아티스트가 잘 됐으니까 이게 갈등도 예쁘게 봉합이 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법의 세계는 탈발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30일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좀 해임을 하려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민희진 대표 안 나갔죠, 음, 음, 음. 여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된 거죠. 하이브가 이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어, 예, 이제 재판 결과를 어, 기다려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큰 건이다 싶었던 게 하이브 측 변호 대리인이 김앤장이에요. 네. 그리고 어도어 측 변호 대리인은 또 세종입니다. 1, 2위, 업계 1, 2위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크다, 크다 싶더라고요. 이제 하이브가 이기게 되면요. 민희진 대표는 이제 배임죄 등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론도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사실 확 한번 꺼내준 그 영향으로, 네. 얘기를 꺼내준 영향으로 이 음반 산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고찰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여러모로 이 엔터업계를 둘러싼 사실은 좀, 이거 좀 문제일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 수면 위로 꺼내지게끔 하는 맞아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토픽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음, 결혼식 비용. 이 결혼식 비용 가지고는 또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최근에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분들 1,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식 비용으로
적정한 금액대가 얼마냐? 음,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기혼자 입장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뭐, 2, 3천? 그 정도 나오셨나요? 덜 나왔죠, 아, 저는. 그러네요. 좀 배경 설명하자면 이제 기혼자, 저는 아직 좀 예. 뭐 싱글인 상태인데, 음, 그래서 결혼식 비용으로 가장 적정한 금액대, 가장 많이 응답한 선택지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음. 그리고 그 다음이 2위가 2천, 3천 사이가 아니고 1천만 원 미만이 26.6%. 가능합니다. 네, 오. 가능해요. 2천에 3천만 원 사이가 그 다음으로 23.5%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전 이 주제 관련해서 할 얘기 되게 많고 전 아주 흥미로워 하거든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 빌미로 얼마나 이 깜깜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음, 아쉬운 소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맞아요.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고 저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투명한 시장은 항상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데 그래도 현실 점검. 음. 실제로는 결혼식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 머니레터 구독자분들한테 서베이 결과 그 돌린 것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독자님들은 조금 덜 쓰세요. 실제로 이제 뭐 한국 소비자원 조사나 이런 각종 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식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예식 비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연봉에 간당간당하죠. 이거는 정말 예식 비용만. 음, 음. 그 전후에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결혼식 비용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여쭤보니까 결혼 준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음,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고가의 예물 및 예단이었어요. 음, 이게 거의 50% 가까이 나왔고 그 다음이 음, 대규모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30.4% 적지 않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 밝혔어요. 요새 좀 결혼식 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줄일 수도 있는 음. 게 결혼식 비용이라면 요즘 같은 고물가일 때는 다 낮춰서 결혼식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아, 이게 팬데믹 이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누구도 이게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딱 이렇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결국에는 과거 데이터를 좀 주기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딱 잘라봤더니 이렇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2024년 데이터는 이제 보기가 좀 어렵죠. 다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확실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더 비싸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예식장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한 예식장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식 비용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또 결국에는 이제 결혼식장 대관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이 이렇게 프리미엄만 남아버리니까 훨씬 좀 비싸졌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개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작은 결혼식 말씀을 하세요. 스몰 웨딩.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스몰 웨딩이라는 게 진짜 옛날처럼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이제 서로 맞절하고 끝낸다. 이 너무 수준이 옛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네요. 근데 이렇게 할 거 아닌 이상이야. 더 들어요. 냉수한걸 떠놓고 스몰 웨딩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사실 머릿속에 지금 브리치가 일어나서. 네. 그 스몰 웨딩 상상하는 거 한번 말씀해 그쵸, 주세요. 그쵸. 네. 저는 일단 야외고요. 네. 그리고 뭔가 그 로드 정도는 이제 깔아놓고 음. 실크로 그리고 제 결혼식 망했는데. 이거 스몰 웨딩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 야외 장소 대관하는 거하고 그러네요. 꽃장식하고 그게 이제 추가 비용이 진짜 그쵸,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쵸. 다들 이제 스몰 웨딩을 상상을 하시다가 그래도 내 머릿속에 이 정도는 결혼식 장식이다. 왜냐하면 진짜로 무슨 뭐 인조잔디 이렇게 깔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자 플라스틱이. 깔아놓고, 네, 네, 그쵸. 네. 약간 이제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기 음, 때문에 스몰 웨딩을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냥 이제 예식장 빌리게 그쵸. 되는데 표준화가 돼 네, 있는데. 선택지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대관비가 비싸지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음, 이렇게 선택지가 어쨌든 뭐 예식장을 네네네. 결국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일 수 음, 있다라고들 또 하시고 그래서 네. 결혼식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음, 그래도. 근데 이 결혼식장 비용이 검색해서 안 나와요. 블로그에서 막 나올 것 같이 마치 아래로 내려가면은 예식장 비용 알려줄 것 같은데 그 네이버 이모티콘 나오면서 자,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안녕. 오늘은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쪽지를 줘야 돼요. 카페에 맞아요, 가서도 뭐 맞아요. 글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시장이 말이 되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완전 블루오션이다. 분명히 바뀐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혼식장 하나 차리실 것 같아요. 아, 블루오션이라니. 블루오션인데 그 결혼식장으로서 블루오션보다는 그 뭔가 플랫폼이라든지 또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변화와 근접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한국소비자원이 앞으로는 결혼식장 가격도 공정 거래를 요구하겠다라고 입장을 얘기했어요. 이 내용 한번 자세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쉽게 한번 진짜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첫 마디부터 재미없어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여러 문제를 이제부터 일으키지만 재밌어져요? 네네,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제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기에 딱 맞는 왜곡을 찾자면 이제 가격 왜곡이 돼요. 이렇게 원래는 원가가 물론 이제 원가의 마진이 당연히 붙어야죠. 당연히 붙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마진보다 너무 많이 붙어버리는 거죠. 원가가 1원인데 마진이 500원 붙어서 뭐 501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떤 상품이 1,000원이다. 그럼 그래도 1,000원 정도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800원이나 1,100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보 비대칭이 심하면요. 사기를 안 치고 사기를 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자, 예를 들어 네. 볼게요. 예를 들어 진영님이 어디 이제 좀 마라톤을 나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네, 하는데 네. 어디 이제 조용하고 좀 사람 없는 마을에서 이제 정말 많은 이제 띵박질을 하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요. 누가 물을 한 병 있으면 진짜 막 너무 물 한 병이 간절해. 근데 누가 나타나서 이 500ml짜리 물 한 병을 좀 사라고 하는데 한 병에 5,000원 달라고 해요. 사시겠어요? 너무 목말라. 사야죠. 5,000원 정도 줄 수 그쵸,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때 사는 거는 사실 5,000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목이 마르고 나는 5,000원 지불할 수 있고 뭐 괜찮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에 5,000원 지불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5,000원 주고 사서 한 3분 걸었어요. 편의점에 나와. 너무 싫겠다. 너무 그쵸? 짜증나요, 네. 그쵸. 그럼 사기 안 쳤지만 사기 당한 것인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정보 비대칭 가격 왜곡이거든요. 그 물은 도보 3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는 시점에서 그 물은 5,000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나는 몰랐잖아. 그래서 5,000원 주고 산 거지. 결혼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 공개를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어디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부르는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드레스 한 벌에 1억 원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맞아. 예. 가격 형성이 결국 그렇다고 프리미엄이라고 저기 도망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조금만, 정말 결혼식을 위해서 막 연끌을 해야 될 것 같은, 조금만 하면은 그 되는 일생에 가격이에요. 한 번인데 그쵸? 그것 일생에 때문에. 한 번이면.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생에 N번 될 수 있다.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는 한 번 꼭 당해봐야 아는 것인가. 우리 한 번 할지도 2번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잘 좀 소비자들도 뭐, 근데 소비자들은 제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쵸, 이분들이 그쵸.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가격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유난히 결혼식 시장은 이게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그쵸. 이거 개인이 손해를 해결할 보는 수 경우가 없는 있다. 문제예요. 시장 구조의 문제는. 그쵸, 그쵸. 네. 그럼 정희님은 결혼식에서 좀, 이 돈 잘못 썼다라는 비용 드세요? 저 워낙 덜 들이고 해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영상은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진짜, 왜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이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씩 결혼식 관련된 전후로, 결혼식이란 이벤트 전후로 실패하는 소비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결혼식과 관련해서 또 정희님이 말씀 잘해주시는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때 네. 지금과 또 다른 풍경이 있었을까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주례사가 법적으로 금지됐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1973년에 가정의례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결혼주례사가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가요. 이제 다들 이제 말이 되냐, 이제 뭐 이래가지고 1975년에 2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부활했네요. 왜냐하면 모두가 안 지키니까요. 아, 이게 사실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주례사가 있고 없고가 이제 개인의 선호인데.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네, 청첩장 네. 모임이 없었다라는 그쵸.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20대 때 많이 결혼을 했고, 내 결혼보다는 가족 잔치, 네. 뭐 그리고 부모님의 지인들이 이제 오거나 친척들이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사실 뿌려봤자 엄청 사회초년생이거나 거의 이제 막 맞아요, 맞아요. 사회생활 시작한 맞아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음. 지금과 그 우편의 어떤 무게감이 너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코로나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꿔놨어요. 네네네. 모청, 음. 모청으로 보내고. 맞아요. 그리고 1970년대에 우편으로 받으면 너무 당연히 이제 그 무게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쵸. 굳이 내가 이제 모셔놓고 밥을 사면서 청첩장을 주지 않고 이게 편지로 오더라도 충분히 이게 성의 있는 그쵸. 예, 너무나도 성의 있는 일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일이, 제가 23살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모아놓고 밥을 그쵸. 사요? 다 지금, 나 이제 막 돈 벌었나? 내가 그랬거든요. 언니 예, 결혼식 때 친구 네네. 4명이랑 합쳐서 5만 원 냈거든요. 저도 거기에 껴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하는 나이대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연령대에 요구받는 것들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면서 풍경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한 번뿐인이라는 메시지로 어쨌든 굉장히 깜깜이 시장, 좀 정부 비대칭이 크고 이런 시장에서 한바탕 뭔가 당해봤거나 아니면 아쉬움을 느꼈던 소비자분들은 어디서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목격되냐? 바로 돌잔치. 아, 그때는 이제 알아. 인생에 한 번뿐이지 다 한 번뿐인데 이전에 한 번 겪어본 큰 돈을 이 행사에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로서 좀 현명하게 꼼꼼하게 판단을 내리시더라 라는 저의 목격담을 네, 한번 얹어보며 이렇게 2030 요즘 결혼식 비용에 대한 생각과 현실 그리고 웨딩업계의 요즘 상황까지 네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말씀 나눠주신 김정인 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토픽 모두 마무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결혼식 비용 아끼는 팁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 지원 사업인데 서울시 공공예식장입니다. 대관료가, 이 공간 대관료가 2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엄청 저렴하고요. 일부 공간은 심지어 무료예요, 무료. 저도 최근에 이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 한 친구 예식에 다녀왔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봤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진짜 괜찮아요. 야외 결혼식인데 너무 좋았고 결혼식을 내가 이제 좀 나의 결혼식에 좀 더 내 의견을 얹어서 자유롭게 구성하는데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토픽 모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어피티 뉴스토스트에서 따끈따끈한 뉴스 따따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